김대중, 그 이름을 빼고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평생을 독재에 맞서 싸웠던 고난과 역경의 삶, 숱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무너지고 또 넘어지면서 이뤄낸 정권교체,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의 주역, 그리고 대한민국 첫 노벨상 수상자 김대중, 그가 떠났다. 한겨울 모진 추위에도 살아남는 인동초처럼 온갖 풍상을 견뎌온 그가 떠났다. 그가 꾸었던 꿈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늘은 이제 그에게 안식을 명했다. 목포에서 뱃길로 2시간 거리, 전라남도 신안군 하이도 후광리. 이 조그만 섬이 바로 김대중이 태어난 곳이다. 고향은 누구에게나 각별한 곳이지만 김대중의 일생에서 고향의 의미는 참으로 남달랐다. 고향 마을 이름을 따서 아호도 후광이라 지었던 김대중. 고향은 그에게 힘들 때면 달려가 안겼던 어머니 같은 품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천연과 같은 평생의 굴레이기도 했다. 김대중은 고향을 떠난 뒤 지금까지 모두 3차례 고향 땅을 밟았다. 3번 모두 그의 인생 역정 가운데 중대한 고비에 서 있을 때였다. 김대중 고문은요, 한편으로 처음으로 고향을 찾은 것은 고향을 떠난 지 28년 만인 지난 1987년 대통령 출마 선언 직전이었고 28년 만에 고향을 두 번째로 찾은 것은 8년 뒤인 1995년이었다. 3차례에 걸친 대통령 선거에 실패하고 정계 은퇴를 했다가 정계 복귀 선언을 앞두고서였다. 반대자들은 그가 고향을 방문할 때마다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일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단이 필요할 때면 그는 고향을 찾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향 땅을 밟은 것이 지난 4월 24일. 대통령 재임 중에도 찾아가지 않았던 고향. 90이 가까운 나이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가 고향을 찾은 것은 무슨 뜻이었을까? 어쩌면 그도 이번이 마지막 방문이 될 것임을 예감했을 것이다. 김대중은 마지막 방문에서 하이도 고향이야말로 그동안 정치 역정의 원동력이 됐다고 회고했다. 석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겼고 그리고 6년간을 감옥살이를 했고 20여 년을 연금과 감시 속에 살았고 3년간의 망명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이삼도 농민의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굴지 않고 투쟁했습니다. 고향마을 바로 앞에 떠있는 큰 바위 얼굴 섬. 고향을 떠나면서 김대중은 그 바위에서 내내 눈길을 떼지 못했다. 김대중은 1924년 1월 하이도에서 일본인 지주 밑에서 소작을 하던 가난한 농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가난했지만 공부를 잘해서 줄곧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초등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목포 상업학교를 수석 입학했다. 김대중의 저항 정신은 일찍부터 드러났다. 초등학교 시절 장문 시간에 일제 식민 통치를 비난하는 글을 지었다가 반장 자리를 빼앗긴 일이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민주적이고 통제력이 아주 강한 또 지도력이 있는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어렸을 때 갖췄지 않느냐. 목포 상업학교를 졸업한 김대중은 곧바로 해운회사에 취직했다. 광복이 되면서 회사를 운영하던 일본인 사장이 떠나자 김대중은 회사를 넘겨받고 성장시킨 뒤 목포일보를 인수하는 등 사업가로 큰 성공을 거둔다. 번창하던 사업을 접고 김대중이 정치로 뛰어든 것은 그의 나이 30살이 되던 1954년이었다. 김대중은 자서전에서 한국전쟁을 전후해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무책임과 부정부패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삼선견 등 부정한 정치 행태를 보면서 정치가 바르지 않고서는 국민이 잘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김대중의 정치 인생 초반은 그야말로 시리와 좌절의 시기였다. 김대중이 처음으로 정치권에 도전한 것은 1954년 3대 민의원 선거였다. 목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참담한 패배를 겪는다. 이어 민주당에 입당한 김대중은 현역 의원이 있는 목포를 떠나 강원도 인제까지 올라가 2차례나 선거를 치르지만 모두 실패한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가 얼마나 힘든지 깨달은 시기였지만 김대중으로선 정치판이 얼마나 험한 곳인지를 이때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에 대한 음해와 용공 조작이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다. 59년 선거 때는 목포에서 올라온 자유당 측 인사가 자신이 김대중과 함께 공산당 활동을 했다며 거짓 증언을 하고 다녔다. 4.19 1주년을 맞이해서 또한층 국민들의 반공 사상 악약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강원도 지역이면 이쪽은 과거에 북한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6.25 때 수복지구 아닙니까? 거기서 연설하면서 빨갱이라고 하니까 전부 고향에서 와서 김대중을 빨갱이라 하니까 그 사람 말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그 조작된 그런 음해가 그런 굴레가 역대 정권 군사 독재에서 씌워져서 결국 그는 낙선했고 이때 조작된 용공 이미지는 줄곧 그를 따라다니는 망령이 됐다. 김대중은 1945년 광복 이후 여운형이 이끄는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46년 조선신민당에 발을 디뎠지만 이들 단체가 좌경화 경향을 보이자 탈퇴했다고 밝혔다. 계속된 선거 실패로 재산까지 탕진한 김대중은 부인 차용애 씨가 선거 패배의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는 아픔까지 겪지만 이때도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란 소문에 시달려야 했다. 김대중이 그토록 갈망하던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61년 5월 14일 강원도 인제 보궐선거에서였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단 이틀. 민주주의적인 정치의 제재를 승리하고 무혈혁명에 성공한 군사 당선의 기쁨을 채 맛보기도 전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의회는 해산됐고 김대중은 당선 등록도 해보지 못한 채 군사당국에 체포되는 비운을 겪는다. 시리의 나날을 보내던 김대중에게 한 줄기 빛이 찾아들었다. 지금의 부인 이희우 여사를 만난 것이다. YWCA에서 활동하던 이희우 여사는 김대중과 결혼한 뒤 평생의 반려자이자 정치적 동지의 길을 함께 걸어간다. 제 결혼 생활은 시작서부터 어려움이 많았어요. 결혼하고 9일 만에 연행됐었거든요.
김대중이 한국 정치 무대에 전면으로 부상한 것은 63년 6대 국회의원 선거 때 목포에서 출마해 당선되면서부터다. 민주당 대변인으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했던 김대중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정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운다. 한일 수교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위기에 몰린 김준현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 상정을 막기 위해 무려 5시간 19분이나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이다. 김대중은 부지런한 국회의원이었다. 국회 도서관을 가장 많이 찾는 의원이었고 금융, 건설, 외교, 예산, 국방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점차 국민들에게 김대중 이름 수억자를 각인시켜 나갔다. 이대희 대통령은 중단 없이 준비하는 분이다. 틈만 나면 독서하시고 지금도 뭔가 연구하시고 이런 것이 아주 체질화되어 있다. 삼선 개헌을 도모해온 박정희는 이런 김대중을 최대 걸림돌로 여겼다. 1967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는 사실상 김대중과 박정희의 첫 번째 대결이기도 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목포에서 출마한 김대중을 낙산시키기 위해 목포를 2번이나 방문하고 심지어 목포에서 국무회의를 열기까지 했다. 집중적인 견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대중은 박정희와의 본격 대결에 들어간다. 1233만 김대중과 박정희는 결국 1971년 7대 대통령 선거에서 생사를 건 한판 승부를 벌인다. 국민투표로 삼선 개헌안을 통과시킨 박정희는 이제 다시는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부탁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고, 김대중은 박정희의 이 같은 발언이 결국 총통제를 위한 영구집권을 노리는 것이라며 치열한 대결을 펼쳤다. 장충단 공원에서 열린 유세엔 수많은 유권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동안 자기 한 사람을 영구집권을 위해서 헌법을 읽어주고 저리고주고 하는 일은 영원히 못하도록 불가능하다는 것을. 대통령 후보가 된 과정도 극적이었다. 삼선 개헌안이 통과된 뒤 야당인 신민당에서는 박 대통령에 맞설 만한 강력한 후보의 출연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여기에 김영삼 의원이 40대 기수로를 내세우며 젊은 후보 탄생에 불을 지폈다. 40대인 김영삼, 이철승, 김대중 세 후보가 대통령 후보 자리를 놓고 대결을 펼쳤고, 김대중은 1차 투표에서 2위를 했지만 결선에서 김영삼을 누르고 후보로 당선된다. 김대중과 김영삼 두 사람은 이때부터 민주화 동지면서도 숙명의 대결을 펼치는 평생 경쟁자가 된다. 실대 대통령 선거, 김대중은 540만 표를 얻어 46%나 되는 지지를 받았지만 634만 표를 얻은 박정희에게 94만 7천 표 차이로 졌다. 외신들은 김대중이 선거에선 이겼지만 개표에서 졌다고 보도했다. 집권당의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간담이 서늘할 정도의 승부를 펼쳤던 박정희는 이듬해 10월 유신을 단행하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없애버렸고, 이때부터 김대중은 본격적인 고난의 시기로 접어들게 된다. 김대중은 평생 4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한국전쟁 때 인민군에 붙잡혔다가 총살 직전에 교도소를 탈출했던 일이고, 두 번째는 71년 8대 국회의원 선거 때 신민당 후보 지원 유세 차량을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일이다. 김대중은 이때 사고로 평생 다리를 절게 된다. 앞에서 8톤 트럭이 들어와요. 직접 보이세요? 보여요. 보일 때 내가 보이는데 계속 오길래 그 기사 어깨를 때리면서 오른쪽으로 돌려라 이렇게 해서, 그때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돌리자마자 우리를 때려버렸어요. 때렸는데 이 차가 마치 구라이다처럼 쭉 나가서 농두렁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농두렁에 떨어졌으니까 살았지, 조금 더 갔으면 이런 언덕바지에 떨어졌으면 뒹굴어 죽어버렸어요. 근데 농두렁에 떨어졌는데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찌그러졌어요. 세 번째 고비는 일본 도쿄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납치당해 바다에 던져지기 직전 극적으로 생還했던 일이다. 대선이 끝난 뒤 치러진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대중은 불편한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 일본에 갔다가 유신이 선포되면서 망명 생활을 시작한다. 일본에서 유신 독재 반대 투쟁을 벌이던 73년 8월 도쿄의 한 호텔에서 김대중은 중앙정보부 요원에게 납치된다. 그는 온몸이 묶이고 눈과 입이 가려진 채 여기저기 끌려다니다 공작선에 실렸다. 바닷속으로 내던져질 순간 갑자기 폭음과 함께 비행기가 나타났고 김대중은 극적으로 살아남게 된다. 나는 그 사건이 내 체험으로 해서 어느 개인이 할 수 없는 개인의 힘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과연 어느 단체 누가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들에 의해서 저는 확실히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김대중은 가택연금을 당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김대중은 가택연금 기간에도 매일 아침 양복으로 갈아입고 안방에서 서재까지 출퇴근을 하면서 스스로를 흐트러지지 않게 했다. 연금 기간 그는 부친의 인종도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길속된 탄압에도 김대중은 굴하지 않았다. 김대중은 반유신 투쟁을 위한 제2단체 민주회복 국민회의에 참여하고 윤보선, 정일영, 함석헌 등 제2야 지도자들과 함께 명동 3.1 민주구국 선언을 주도한다. 김대중, 문익환, 한세웅 등이 주동이 되어 윤보선, 정일영, 함석헌 등의 동조를 받아 춘계를 기하여 민중 선동에 의한 국가 변란을 획책하였던 것이다. 이 선언은 유신 체제 아래에서 박정희 정권을 처음으로 정면 비판한 사건이었다. 이 시기 국내 언론은 김대중이란 이름 수업자도 제대로 싣지 못했다. 제야 인사, 동교동, DJ란 표현이 그 이름을 대신했다. 김대중은 오히려 해외에서 더욱 인정을 받아 여러 차례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다. 한국의 민주화는 김대중과 함께 조용히 전진했다. 투옥과 연금으로 이어지던 고난의 행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게 시해를 당하고 유신 체제가 종말을 구하면서 끝이 나는 듯했다. 80년 이른바 서울의 봄. 김대중이 사면 복권되고 김영삼, 김종필 씨 등이 정치활동을 재개하면서 대한민국엔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필 것이란 기대감이 커져갔다. 다시 한번 80년대가 위대한 우리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민주시대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민주 대업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동참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김대중의 고난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네 번째 죽음의 고비가 그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터무니없는 악성 유언비어의 유포와 공공시설 파괴, 방화, 장기 및 재산 약탈 행위 등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지역 감정을 자극, 선동하고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은 광주 민주화운동의 배후로 김대중을 지목하면서 내란 음모 혐의로 사형 선고를 내린다. 김대중의 구명을 위한 노력은 외국에서 더 활발하게 펼쳐졌다. 카터 미국 대통령도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때 레이건 당선자에게 특별히 김대중의 구명 문제를 부탁했다.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미국의 건국 기념 근본 이념인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게 미국의 기본 정책인데, 내가 공화당이 집권했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김대중 선생의 사형을 방관할 수 없다. 그래서 굉장히 신군부에 압력을 가했고, 다시 한번 죽음의 고비를 넘긴 김대중은 1982년 12월 23일 2년 7개월의 옥고를 마치고 형집행정지로 풀려난다. 하지만 그가 돌아간 곳은 동지와 가족이 있는 곳이 아니었다. 또다시 기약 없는 망명길이었다. 김대중은 감옥에서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훗날 김대중은 교도소가 자신의 지식과 사상을 살찌운 대학이 됐다고 말했다. 김대중은 수감 생활 중 역사, 철학, 경제, 문학 등 다방면에 걸쳐 수백 권의 책을 정독했다. 그가 읽은 책의 목록을 보면 그 깊고 넓은 책 읽기에 누구나 놀라게 된다. 감옥에서도 토마스 모의 책을 다시 읽으시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책들, 또 많이 특히 러시아 문학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기백 선생의 한국사 실론, 또 세종대왕에 관련된 책들, 다산의 목민심서 같은 거, 그리고 문학에서는 토지를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박경래 씨의. 이제 그런 거에서 참 다방면으로 많은 책을 섭렵하셔서 한 3만 권에 넘는 책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냥 형식상 있는 게 아니고 다 손때 묻은 책들입니다. 미국의 망명에서도 김대중은 민주 회복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will not result in creating social chaos. 김대중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 외치면서 교민사회를 중심으로 조국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했다. 당국의 반대와 암살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은 2년 3개월의 망명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1985년 2월 귀국길에 나선다. 12대 총선을 나흘 앞둔 시점이었다. 김대중은 김영삼과 함께 뜻을 모아 신당 돌풍의 중심에 섰고, 여기에서 신한민주당은 의석 109석을 획득하는 개가를 울린다. 헌법을 바꾸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신당의 주장이 국민들에게 큰 지지를 얻은 것이다. 이 총선을 통해 분출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갈수록 거세져 87년 전국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위험해진 상황. 결국 노태우 민정당 대표는 직선제 수용으로 난국을 돌파한다.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군사정부를 종식하고 민주정부를 세울 절호의 기회. 그러나 민주세력은 여기에서 분열하고 만다. 때론 협력하고 때론 경쟁했던 김대중과 김영삼.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기만 하면 결과는 누가 봐도 대승이 예상됐지만 두 사람은 단일화에 실패했고 결국 노태우 후보에게 당선을 넘겨주고 만다. 나는 그동안 솔직한 얘기도 오늘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당신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게 결과적으로 시간은 자꾸 늦추자고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결국 당신이 양보하는 거라고 판단했단 말이야. 나를 지지하는 그 광범한 국민의 지지, 이것이 현 단계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그 행동의 자유를 갖지 못하게 하고 있고 또 나는 그 뜻을 받드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내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은 5년 뒤 다시 대선에 출마한다. 이번엔 3당 합당으로 여당의 대표가 된 김영삼과의 대결이었다. 선거 때마다 용봉이란 망령과 싸웠던 김대중은 이번엔 지역 감정과 싸워야 했다. 이번에는 바꿔보자!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평생 살아왔던 자신의 삶과 정책으로 심판해달라는 그의 외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 번의 실패, 김대중은 대선 다음 날 정계 은퇴를 선언한다. 저는 오늘로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평범한 일시민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40년의 파란 많았던 정치 생활에 사실상 종막을 고한다고 생각하니 감개무량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하해 같은 은혜를 하나도 갚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점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야당 총재 때, 대통령 후보 때 그 정성을 들이면은 다른 지역에서 표가 더 나올 것이라는 참모들의 충고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대통령을 출마하면서 이러한 영원함,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영남을 주로 많이 찾아가셨습니다. 정계를 떠난 김대중은 영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남북 통일과 아시아의 민주화, 세계 평화 문제에 천착했다. 한국의 현실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좀 정리해서 영국에 계시는 김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보고를 이렇게 드리면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듣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문제에 대한 그 분석과 해석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 이야기는 거기서 그만하지. 그리고 나는 그걸 들을 필요도 없고 장동지가 그걸 나에게 말할 필요도 없다. 김대중 전 민주당 대표는 부인 이휘호 여사와 함께 건건 대표는 정계 은퇴 후 2년 반 동안 국내 정치를 떠나 있던 김대중은 1995년 마지막 승부를 결심한다.
제가 정계를 물러난 이후 야당의 형편은 점차 그런 야당 무력 상황에 와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력하고 건전한 야당을 회복해야겠다. 김대중은 당시 집권 여당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자 새정치 국민회의를 창당하고 이듬해 4월 총선에서 제1야당의 자리를 차지한다. 김근태, 박상규, 유재근, 신낙교인 씨 등 지역 구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굳힌 김대중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충청 지역의 맹주인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와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낸다. 단일화의 합의는 지금까지 우리를 짓눌려왔던 지역적 대립, 박수로 한번 확인합시다. 여권에서는 이인재 후보가 신당을 만들어 독자 출마를 선언하는 등 분열상을 보이고 여기에 외환 위기까지 겹치면서 김대중은 대권 도전 4번 만에 가장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된다. 김대중과 함께라면 든든해요. 그럼 정 대통령 책임질 수 있어요. 좋지. 준비되어 있는 우리 대통령 이대로 만들어봐요. 이번에 이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준비된 대통령. 김대중은 3차례에 걸친 대선 실패와 이른이 넘는 고령이란 약점을 이 같은 캐치프레이즈로 극복해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건국의 처음으로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건국 50년 만에 첫 여야 정권 교체.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자리에 오른 김대중으로선 참으로 길고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순간이었다. 준비된 대통령이란 구호를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김대중 앞에 놓여진 과제는 한둘이 아니었다. 당장 외환위기 극복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다. 김대중은 당선자 신분으로 IMF를 비롯한 외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 경제의 앞날을 보고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 정부가 당면한 최대 과제는 우리의 경제적 국난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일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병행시켜서 해나가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동전의 양면이고 수레의 양바퀴같이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김대중은 외환위기 극복에 총력을 집중했다. 우선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에 착수했다. 노사 대타협과 고통분담을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민들은 장롱 속에 숨어있던 금반지까지 꺼내 외채를 갚는 일에 동참했다. 음식 쓰레기를 줄이는 등의 노력이 집중되면 IMF 난국 극복에 큰 도움이 되겠다. 대통령과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면서 대한민국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외환위기에서 벗어난 나라가 됐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노동조건이 악화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개월 됐어요. 김대중이 대통령 재임 기간 또 하나 심혈을 기울인 것은 바로 영호남 화합이었다. 그 자신이 지역감정의 피해자라 생각해온 김대중은 비서실장과 국무총리에
영남과 중부권 출신 인사들을 중용하는 이른바 동진 정책을 펼치면서 화합과 통합을 꾀했다. 하지만 지역 감정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었다. 지역 감정을 조장해가지고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상도건 충청도건 전라도건 어디서건 이런 사람들은 도태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그런 그 이론이나 숫자보다도 정서적인 문제도 많기 때문에 결국 정서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그런 면은 대통령이나 정부의 힘 갖고는 부족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이어졌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가능케 한 민주화운동 보상법을 비롯해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 제정이 이루어졌다. 55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그야말로 우리 민족에게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트랩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단 55년 만에 남북 정상이 만나는 역사적인 상봉 장면입니다. 통일 문제에 남다른 관심과 정열을 기울여온 김대중은 남북 화해의 출발점은 일단 남북한의 지도자가 서로 만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믿었다. 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봤으니까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김대중은 자신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단계적 통일론에 입각해 주한미군 철수 불가 등의 원칙을 관철하면서도 북한과 통일론의 물꼬를 트는 성과를 거뒀다. 대단히 국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방송들은 좋아요. 남과 북의 이산 가족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서로를 만났고 그때마다 한반도에는 눈물이 넘쳐났다.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김대중이는 빨갱이라고 그래서 그 표를 안 줬습니다. 그런데 집권해가지고 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 남북 그 상호 교류 이런 것이 시작되니까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전부 김대중 거의 100% 김대중 지지자가 됐습니다.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South Korea and East Asia in general, and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with North Korea in particular. 남북 화해의 물꼬를 튼 김대중에게 노벨 평화상이 주어졌다. 나머지 인생을 바쳐 한국과 세계의 인권과 평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맹세하는 바입니다. 한국인으로선 처음 받는 노벨상이었고 김대중으로선 9번째 추천만에 받은 값진 상이었다.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지나 성취와 영광의 순간을 맛봤지만 김대중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두 아들이 청탁비리에 연루돼 구속되는 아픔을 겪게 되면서 김대중도 대한민국의 불행한 대통령 역사에서 빗겨나지 못한다. 제 평생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렇게 참담한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이는 모두가 저의 부족함과 불찰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려 마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에 민주주의와 개혁의 씨앗을 뿌렸지만 그 열매를 거두기엔 짧기만 한 5년의 임기를 마치고 김대중은 동교동 사저로 돌아갔다. 가족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내면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해 남은 여생을 보내려는 꿈을 가졌던 김대중에게 퇴임 후 또 한 번의 가혹한 시련이 닥쳤다. 그의 최대 업적 가운데 하나인 대북 화해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대가를 지불한 책임을 묻는 대북 송금 특검 수사가 시작됐다. 두 분의 특별 검사단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우리는 오직 통일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남북 교류 협력, 평화를 위해서 한 일밖에 없다. 그런데 무엇을 나서란 말이냐? 그리고 박 실장이 나서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떳떳하게 특검에서 부르면 가서 역사 앞에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좋다. 참 엄청난 그런 그 배신, 자괴감이 있으셨지만은 원체 대인이고 모든 풍파를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잘 극복을 하시고, 퇴임 이후에도 그의 열정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한반도 평화와 인권을 위한 자리라면 불편한 몸을 마다하지 않고 강연에 나섰다. 최근엔 특히 할 말이 더 많은 듯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여야 관계가 꼬이면서 김대중은 국내 정치와 관련된 발언을 하는 일이 잦아졌다. 헌화를 하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런 모습을 두고 일부에선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정권 10년을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김대중이 생전에 꿈꾸면서도 결국 이루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동서화합이었다. 네 번에 걸친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은 지역 감정을 이용한 정치인이란 비난을 받아왔고, 그 와중에 경쟁자였던 김영삼과는 적대적인 관계로까지 치닫게 된다. 두 사람의 화해는 결국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병원을 찾아오면서 극적으로 이루어진다. 오늘 방문하신 게 두 분의 화해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도 좋죠. 네. 이제 뭐 그런 때가 또 없는 것도 아니고. 네. 비록 직접 만나 말을 나누진 못했지만 김대중으로선 하늘길 큰 짐을 하나 벌고 떠나게 됐다. 소용돌이 치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만큼이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김대중. 현대사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마치 한겨울에도 꽃을 피워내는 인동초처럼 살아온 그가 떠났다. 강인하기만 했던 그도 세월의 파도, 하늘의 부름을 비껴갈 수는 없었다. 아침에 5시에서 5시 반에 일어나시면 어김없이 침상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 민족이, 이 국민이, 이 국가가 안녕과 평안을 맞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그 모든 것을 주시라고 하는 아침 기도를 잠에서 일어나시면 시작하는 것이
이분의 하루 일과의 시작이고 인동초 김대중은 하늘로 졌지만 그가 꾸었던 꿈은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있다.